네, 연휴를 앞두고 새로운 뉴스들에 시선이 쏠리는 시장입니다. 지금 종목별 움직임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거시적으로 본다면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시장 전반에 대한 해석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미국의 정치적인 리스크는 좀 수면 아래로 내려와서 시장이 안도하나 했는데 조금 불안불안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부채 한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매년 예산을 의회가 만들잖아요. 어떻게든 뭐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워서 만들든 어떻게든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출한 걸 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이제 부채 한도라고 하는 걸로 다시 재승인 절차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뭐 90년대부터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을 제외하고는 주식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적은 없고 이 이슈는 이번에도 그렇게 2011년, 왜냐하면 2011년에는 그때 2008년 이후로 공화당이 티파티라고 하는 굉장히 강경 세력에 의해서 거의 장악되고 있던 모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1년에는 그때 우리 코스피가 2100 갔다가 1600까지 순식간에 폭락하는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돼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때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부채 한도 협상이라고 하는 게 그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의회가 이미 승인해서 지출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또다시 뒤엎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법치 국가에서 좀 안 맞죠.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쓰실 건 아니고 여전히 이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조금씩 이제 지금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디커플링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 두 나라 중간쯤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제조업 강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든 중국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 모양이죠. 근데 지금 이 제조업의 둔화가 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중국이 의도적으로 경기를 좀 끌고 내려가고 있고 왜냐하면 중국이 원자재를 워낙 많이 소비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게 경기 좋아지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중국의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5월 달부터 이 원자재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중국이 써왔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원자재를 덜 써야 되겠죠. 헝다그룹 이슈도 저는 그런 각도에서 봐요. 이거를 굳이 뭐 어떻게든 살리겠다가 아니고 경기 둔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걸 구조조정하겠다고 덤벼드는 이유는 이제는 중국도 그렇게 원자재 많이 소비하는 국가로서 계속 살아가기는 어렵다. 거기다 원자재 많이 생산하는 캐나다, 호주하고 사이도 많이 나빠졌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중국이 이제 원자재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 전반이 경기가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 지난 5월 달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한국도 그 영향을 같이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고 중국 경제, 중국의 주식시장 움직임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거고 미국은 사실 뭐 GDP 70%가 소비이기 때문에 뭐 원자재 가격 상승 이게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제조업이 GDP의 10%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에너지 위기 이런 데서 좀 벗어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좀 하락했던 게 다시 올라가지고 하는 그런 모양인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이 제조업 국가들은 이게 떨어졌다가 잘 못 올라가는 그런 게 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각국의 국내 투자자들은 또 다릅니다만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지금 같은 스탠스를 좀 벗어나서 왜냐하면 이 물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년 대비로 보죠. 그러니까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올라갔던 물가도 이제 뭐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물가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물가 올라가긴 합니다만 이 충격적으로 올라가는 시기만 좀 거치고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다시 안정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부양 정책을 중국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기를 계속 끌고 내려갈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게 일시적인 경기 이제 둔화 움직임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난 5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올해 겨울까지, 그러니까 북경 올림픽 직전까지는 이런 식의 이제 안정화 조치를 해 나가겠죠. 그리고 그 북경 올림픽을 전후해서 다시 끌고 올라가는 왜냐하면 내년에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경기를 계속 끌고 내려갈 수는 없어요. 물가 때문에. 근데 지금 물가 신경 쓰고 좀 지나면 이제 또 경기에 신경 쓰고 이럴 건데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중국의 부양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지만 그 나오고 나서는 좀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 말씀 중에 이제 언뜻 생각이 나는 게 이 원자재 가격의 안정이 중국의 어떤 제조업 발전이나 시장 발전, 경제 발전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미래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세계 원자재 가격을 결정하는 곳이 시카고 그리고 런던 이 두 군데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베이징에 선물 시장, 상품 선물 시장 만들겠다 하는 것도 아마 금융 시장의 의도도 존재를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나 전반적인 제조업에 필요한 재료들의 가격을 선도적으로 결정하는 메커니즘, 시스템도 갖추겠다 이런 의도가 포함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첫 번째 조치를 취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 내 공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여기저기 가서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계속 원자재를 구매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가격이 급등한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이 창구를 단일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자재에 대해서는 하나의 창구에서 매수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원자재 가격이 철강 중심으로 좀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런 식으로 미세 조정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원자재를 못 쓰게 하면 당장 제조업 건설업의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미세 조정을 계속 해나가는 거고 지금도 부동산 개발업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손을 보는 게 아니고 기업 하나에 대해서 그것도 서서히 진행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우리나라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됐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매출 73조 사상 최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5조 8천억이 나왔는데 주가는 뭐 예상했던 대로 크게 움직임은 없어요. 반도체 전반에 대한 시간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우리가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8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글로벌 그때 우리나라 경제는 경기 선행지수로 보면 2017년 9월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어요. 네.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도 경기 선행지수가 지난 7월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경기 전반은 떨어지는데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 이익은 2018년 3분기까지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후행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2017년 말부터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때가 2018년 3분기가 분기 이익이 한 17조가 넘었을 겁니다. 지금 15조라고 하는데 그때만큼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7만 원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5만 원이거든요. 그때 비해서 한 4, 50%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 주가가 이제 전 세계 주가 다 올라갔으니까 4, 50%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실적만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기대하기에는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적이 급전직하는 걸 우리가 또 봤지 않습니까? 네. 이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는 게 한순간에 실적이 나빠지면 뭐 엄청나게 나빠지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다 이것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적이 지속될 것 같다. 좀 뭐 실적이 나쁘더라도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이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텔이 뭐 미국이나 유럽에 대규모 투자하겠다 뭐 덤벼들고 있는데 이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앞으로의 실적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미국이 이제 반도체를 뭐 자국 내에 생산하겠다, 유럽이 자국 내에 생산하겠다 이러는 것들이 앞으로 이 기업들의 이제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제일 크고 이 부분에서 좀 뭔가 활로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실적은 둔화되는데 주가는 급상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기 실적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기 자동차 이야기를 하면 배터리 부분이 전기 자동차 생산비의 한 40%를 차지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자동차 회사들마다 우리가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자. 비용이 너무 조달하니까 많이 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 그러면 전기 자동차 시대가 되면 센서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이 전부 다 필요한데 과연 이거를 미국이나 중국이 계속해서 한국 삼성전자나 SK를 바라보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자체 생산량을 늘려서 조달을 할 것이냐. 중국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분기의 어떤 실적을 보고 긍부정을 판단하기보다는 삼성전자의 미래까지 어떤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놓고 걱정해 보는 것도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맹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삼성전자 반도체 그게 뭐 가전 컴퓨터 이런 거를 떠나서 사실 소비자들이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게
자동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반도체가 자동차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삼성전자만 보실 게 아니고 자동차 반도체를 다 묶어서 글로벌하게 어느 기업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해서 분산 투자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만 믿고 계속 가는 것보다는 물론 삼성전자도 스스로 이제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길을 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중요한 성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미래가 워낙 열려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도 포트폴리오를 좀 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최근 코스피 조정이 이 다음 주에 있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세가 나오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뭐 한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딱 그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긴축이 금리 인상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해도 빨라지고 있다. 근데 그게 단순하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도 빨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미 연준이 3개월에 한 번씩 점도표라는 걸 내잖아요. 근데 네. 그걸 보고 있으면 지난 작년 12월 달 이후로 그 FMC 3월, 6월, 9월 이 세 번의 FMC 할 때마다 긴축의 속도가 계속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하겠다고 했다가 그 올해 3월에는 2023년쯤에는 금리 인상 있을 거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사실 이번 9월 달 회의 결과를 보면 2022년에도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계속 이게 긴축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뭐 그 전에 우리 생각은 이제 한번 올리긴 했습니다만 연말 아니다 내년 초 뭐 이런 식으로 뭐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이렇게들 생각을 해오다가 이게 아니다 10월 달 당장 다음 주라도 금리 인상할 것 같다. 근데 그게 한국은행의 문제면 시장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진 않는데 이게 이제 미 연준도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국도 중국이지만 미국 이쪽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단계로 빨리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최근에 주식시장 조정에 분명히 반영됐죠.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이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데 개인들의 매수세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뭔가 유동성이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 경제에서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린 바가 있는데 주식을 볼 때 금리와 환율 이 세 가지의 어떤 관계성을 잘 분석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환율이 오늘 1193원 정도 네. 지금 네. 2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금리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상승 올리는 쪽으로 결정을 짓는다면 주식시장은 빠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빠진다면 시나리오에 빠지는 시나리오로 간다면 어느 정도가 저점이 될까? 지수상으로 2,500, 2,800, 2,900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선반영을 좀 꽤 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이 제일 빠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것도 먼저 반영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 올라가는 것도 이거 1,200원 올라갈 거야, 1,200원대가 될 거야라는 걸 반영했다고 네.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심각하게 보기보다는 저는 이제 한 번 조정이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보통 10 내지 15% 정도 조정. 그러니까 20%까지 하락을 하는 경우는 이거는 경제에 뭔가 큰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중국도 뭐 올해 겨울 지나면서 북경 올림픽도 동계 올림픽도 있기 때문에 경기를 완전히 꺾지는 않는다. 내년에 정치 이벤트를 생각했을 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몇 달에 걸친 경기 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도 주식시장이 또 선반영을 하고 그렇게 보면 고점 대비 20%는 아니고 기존의 10 내지 15% 조정인데 보통 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고점이 3,300 정도인데 15%가 되면 2,800포인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정도까지는 뭐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밑으로 많이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중국 경제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네. 계속해서 이제 경기 둔화 전망이 나오면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미중 갈등의 문제도 좀 해결이 돼야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중국이 원자재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중국으로서도 자국 경제를 둔화시키고 제조업을 둔화시켜버리면 글로벌 경제가 지금 같은 공급 부족, 뭐 부품 부족 이런 것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을 겪는
그러니까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구조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스스로 경기를 제조업 중심으로 둔화를 시키게 되면 이건 생이제도 큰 충격 요인, 지금처럼 그런 요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의 해소, 그래서 서로 간에 사실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그런 서로 간에 손을 잡고 계속 이렇게 서로 좋아지는 방향으로 왔는데 지금 이게 서로 간에 좀 나빠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가장 큰 기본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상당히 정치적이고 서로 간에 패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그렇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래 간다고 보고 이걸 우리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상수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뭐 서로 간에 열전은 없지만 서로 간에 서로한테 이익이 안 되도록 계속 이런 이제 긴장 관계를 유지한다. 그 과정에서 근데 두 나라 어느 나라든 경기를 망가뜨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게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어떨 때는 지금처럼 좀 경기가 둔화되는 힘이 강해지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계속 밀고 갈 수가 없어요. 중국도. 그럼 좀 완화시켜주면 또 갔다가 이런 식의 움직임. 그래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긴 하겠지만 추세적으로 하락한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떨어졌다가 또 중국이 이제 좀 완화 정책을 쓰게 되면 다시 올라가는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위안화의 어떤 국제적 글로벌 질서상의 위상도 네. 다뤄야 될 테니까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도 가질 거고 두 번째는 푸틴이 지금 유럽을 인질로 삼고 있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천연가스 부분이 중국과의 어떤 연계성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원자재 부분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고 금융시장에서 그런 가격들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21세기에 미국과 상대할 수 있는 또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낙관적인데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출렁거림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